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굿 라이프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프레임이라는 책과 아주 보통의 행복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인생을 설계하라. 40만 독자가 선택한 프레임 최인철 교수의 12년 만의 신작. 출간일은 아마 2018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인생을 굿 좋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불행한 것을 꿈꾸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책을 통해 좀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페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파트 1 행복한 삶, 파트 1의 챕터 1 행복의 의미.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리고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챕터 1의 행복의 의미를 통해서 많은 행복의 종류들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가벼운 것이라는 오해. 고통이 없어야 행복이라는 오해. 행복의 우연성을 허락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챕터 2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유전이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행복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된다는 말일까요? 행복은 유전이 만들어낸 운명인가? 행복은 키 키우기보다 쉽다. 키가 크는 것보다 쉽다라는 제목이 또 있네요. 변화 가능성과 유전율에 대한 오해. 근데 생각보다 물리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좀 정서적인 것들도 유전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요새 들어서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라는 것도 혹시 유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행복한 나라에 가면 행복해진다. 이게 질문인지 딱 정해주신 건지는 모르겠네요. 행복은 운명이라는 믿음의 역풍. 행복은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오해. 이게 오해라고요? 큰일 났네.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걸까요? 행복이?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건가? 마음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말씀일까요? 챕터 3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기술이란 말, 뭔가 고유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챕터 3의 1번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저는 둘 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일을 좋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2번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목표를 좀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3번 비교하지 않는다. 필수입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4번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돈보단 사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요새 이 경험에 관한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6번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7번 돈으로 시간을 산다.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잘 따르거든요.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목차에서. 8번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이것 또한 네, 그분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9번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네, 추천드립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소소한 소박한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인생이 꽉 차는 느낌이 든다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거든요. 큰 즐거움보다는 소소한 게 아주 많은 게 좋더라고요. 자, 10번 비움으로 채운다. 파트 2 의미 있는 삶. 챕터 4 의미의 의미. 의미의 의미 재밌네요. 무거운 의미와 가벼운 의미.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 의미의 원천 자기다움. 나를 아는 것, 나다운 것. 의미형 국가, 영국이 주는 교훈. 영국이 주는 교훈? 영국에게 배울 게 있을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뭔가 세계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영국에서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영국 굉장히 좋아하고 프리미어리그 좋아합니다. 챕터 5 의미와 쾌락의 차이. 젊어서는 쾌락 vs 나이 들면 의미. 연약한 쾌락 vs 강인한 의미. 함께하는 쾌락 vs 홀로인 의미. 지금은 쾌락 vs 나중엔 의미. 한 번 사는 인생은 쾌락 vs 한 번 죽는 인생은 의미. 한 번 죽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말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한 번 죽는데 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한 번 죽는 인생. 생소하지만 굉장히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락이네요. 챕터 6 소명과 성취. 소명이 있는 삶, 성취를 중시하는 삶, 목표가 있는 삶, 자기를 절제하는 삶. 삶의 4대 의미. 1. 사랑, 영혼, 초월. 이 초월은 그 철학자 니체의 그 초인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파트 3 품격 있는 삶. 1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2번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3번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맞바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의미할 것 같고요. 뒷바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번 냉소적이지 않은 삶. 5번 질투하지 않는 삶. 4번에 냉소적이지 않은 삶 같은 경우에 요새 서점 가시면 쇼펜하우어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현대인들에게 이 냉소적인 삶에 대한 약간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냉소적이지 않은 삶을 이 작가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네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 7번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8번 가정이 아름다운 삶. 9번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 10번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삶. 에필로그에 굿 라이프 10계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굿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저자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목차를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프리페이스. 이 책은 일종의 자작곡이다. 2007년에 쓴 프레임이 다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저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리메이크 노래였다면, 굿 라이프는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제자들과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 써내려간 자작곡이다. 학자라면 자기 연구만을 소개하기보다는 전공 분야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해서 독자들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학문의 깊이가 일천하고 전작인 프레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한 번은 했다는 점을 핑계삼아 이번에는 저자 연구팀의 연구를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 행복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는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여 년간 해온 연구들과 그 연구들에 기초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하다 보니 제법 많은 데이터가 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연구들이 일정한 주제들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굿 라이프는 그렇게 우연히 탄생했다. 이 책을 쓰면서 학자에게 최고의 행복은 자기 데이터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남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매력적인 작업이지만 궁극의 학문적 도전은 자기가 쌓아온 데이터만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굿 라이프가 대단한 작품은 아니다. 자작곡이라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했다. 자작곡을 쓰겠다는 욕심 때문에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에 의해서 누락하는 실수도 범했다. 공부의 깊이가 더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언젠가 굿 라이프 2.0을 다시 쓰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굿 라이프는 저자의 자작곡이면서 동시에 저자 연구팀의 공동의 산물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의 단 한 줄도 완성될 수 없었다. 이 책은 온전히 이들의 성과다. 좋은 연구는 좋은 결과를 내는 연구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연구다.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필수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구의 의미다. 자신의 연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라야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저자에게는 운 좋게도 그런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연구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행복연구센터의 모든 연구원과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행복교사들이 그런 분들이었다. 또한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로 연구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좋은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준 도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플라톤 아카데미 최창원 이사장님과 이사회의 지원과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이분들의 도움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책이다.
좋은 출판사와 편집자를 파트너로 만나게 된 것도 큰 행운이었다. 북21 김영곤 대표님과 김수현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나의 굿 라이프를 완성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2018년 6월 최인철 저자님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항상 처음 읽을 때 발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인간은 모두 이론가다. 이론가답게 우리는 각자의 이론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간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밑줄 좀 치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죠.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기질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프롤로그 읽는 걸 좋아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분께서 이 책을 어떤 생각으로 지으셨는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이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은 즉슨,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내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뭐 돈인지, 뭐 명예인지, 근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세운 행복 이론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순간의 쾌락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감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이미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이 충만하고 삶의 고요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른대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 성공을 포기해야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행복해지는 것을 주저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 유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생존과 번식만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진화 심리학의 논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은 도덕이나 윤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품격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굿 라이프는 이런 오해와 염려를 다루고 있다. 굿 라이프가 행복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에 대한 균형 감각은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행복에 관한 책이면서도 제목을 굿 라이프라고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의 것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이상의 것이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굿 라이프로 정했다. 굿 라이프, 즉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은 좋은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을 향한 품격 있는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한다. 굿 라이프는 순간의 행복과 삶 전체의 행복, 즐거움의 행복과 의미의 행복,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총 4회부로 이 책을 구성했다. 일부 행복한 삶에서는 행복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푸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그 오해들을 행복이라는 한자의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우연과 복이라는 낱말의 조합인 행복이라는 한자는 행복의 본질을 지칭하기보다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의 특성을 지칭한다. 따라서 행복 자체와 행복의 조건을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 하나의 감정이 따로 존재할 것이라는 오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어서 행복과 유전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유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쌍둥이 연구와 환경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행복 연구를 함께 소개하여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영향력을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쌍둥이와 이민자들의 행복 연구. 그것은 바로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영향력.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책에 수록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10가지를 소개했다. 행복해지기 위해 이렇게 살라거나 저렇게 살라는 처방을 제시하기보다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행복의 기술을 찾아보도록 했다. 2부 의미 있는 삶은 의미의 의미를 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의미를 행복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의미를 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이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 봉사하는 삶, 순교자의 삶처럼 크고 무거운 것만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미에는 작고 가벼운 의미도 존재한다.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기념일을 챙기는 것,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주변과 일상을 채우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의미들이다. 우리가 의미의 일상성 혹은 의미의 평범성을 인정하게 되면 의미를 행복의 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와 쾌락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의미와 쾌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매우 근본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쾌락은 생물학적이고 의미는 문화적이다. 쾌락은 현재에 집중할 때 경험되고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나이가 들면 쾌락보다 3부 품격 있는 삶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를 소개하고자 했다. 특히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곧 품격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를 위해 품격 있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저자가 수행한 연구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연구팀에서 축적해온 심리학 연구의 결과가 이 특징들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굿 라이프의 메시지는 균형과 확장이다. 재미와 의미, 순간과 삶, 유전과 환경,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된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맞닥뜨렸을 때의 영감과 경외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골똘한 관심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님을 알게 된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무거운 의미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야구장에 가는 것과 같은 가벼운 의미도 의미임을 아는 것 역시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균형과 확장이 가져다주는 의식의 자유로움을 통해 우리 모두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 파트 1. 행복한 삶.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좋은 것 중에 행복처럼 갈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드물다. 우정, 정의, 사랑, 자유, 평화, 창의성. 이 중 그 어떤 것도 행복만큼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오해받지도 않는다. 행복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 삶에는 행복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는 논리로 행복 연구의 중요성을 의심한다. 정의나 자유나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 하는 이유로 폄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삶에는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 하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왜 유독 행복에 대해서만 그 논리를 적용할까? 그리고 왜 그런 논리를 제기하는 사람을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치켜세울까? 행복에 대한 경계는 진화론적 관점을 만나면서 절정에 이른다.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진화 심리학은 주장한다. 진화론에서는 생존과 번식이 궁극의 목표이고 그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정의의 자유와 진리와 창의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일 뿐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많은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창의성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거나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는 않는다. 어쩌다 행복은 이런 경계와 의심이 거의 유일한 대상이 되었을까? 이런 경계심에 편승하여 행복에 대한 반감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저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보다는 삶의 고요를 누리고 싶어요. 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들은 저는 도형은 싫어하지만 삼각형은 좋아해요. 라는 말처럼 모순되는 말이다. 저는 우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친구를 신뢰하고 싶어요. 저는 창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혀 없던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말처럼 넌센스다.
삶에 대한 만족 자체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고 삶의 고요를 경험하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들이 마치 서로 다른 것인 양 생각하고 행복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할까봐 걱정한다. 너무 행복하면 오히려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염려. 너무 많은 행복은 사람을 망친다는 불안 등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너무 창의적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행복에 대한 이런 경계와 의심은 사실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정의를 허용하지 않는 다중적이고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정의,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측정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 행복을 가장 경계의 눈으로 바라본 인물로 보바리 부인을 쓴 귀스타프 플로베르를 들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그의 통렬한 비판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어리석을 것, 이기적일 것, 그러나 몸은 건강할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어리석음이다. 플로베르가 이토록 행복을 폄하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행복 자체가 의심스럽고 위험한 실체라서가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좋은 것이다. 다만 행복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이 행복의 실체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많은 오해와 의심의 근원이 어쩌면 행복이라는 한자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행과 복이라는 낱말이 행복의 본질을 알려주기보다는 행복 경험을 유발하는 조건들의 특징, 우연과 복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결과 우리는 저마다의 프레임으로 행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났다. 1장에서는 그런 오해들과 함께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소개할 것이다. 2장에서는 행복과 유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행복은 개인의 노력이나 국가적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관론은 행복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어떤 특성도 유전의 힘을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유전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과 유전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의 한계들을 짚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행복 실천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계발류의 책들처럼 행복해지기 위한 기법들을 소개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삶의 기술들을 비교한 연구들을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행복 실천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챕터 1 행복의 의미. 행복이라는 이름이 문제다. 저도 이 행복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가 우연과 복이라는 말인지는 몰랐네요. 한자를 잘 몰라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통섭으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그 대상의 이름이 적절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실체에 붙어 있는 이름, 즉 행복이라는 이름이 과연 적절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단어는 그 자체로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정 같은 경우가 그렇다. 친구들 사이의 정. 단어 자체에서 우정의 개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용자 친화적인 단어다. 그러나 행복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 행복에 대한 많은 오해는 행복이라는 한자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 복된 좋은 운수. 사전에 제시된 행복의 첫 번째 정의는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다. 이 정의는 우연과 복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행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오는 조건들의 특성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단어는 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일이 굳이 애쓰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 우연성을 말하고 있을 뿐, 행복이라는 주관적 경험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행복은 행복 경험 자체보다는 행복의 조건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가 우리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0개 국가의 사전을 분석하여 각 나라에서 행복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고찰한 한 연구에 따르면 30개 국가 중 총 24개 국가의 사전에서 행복은 운 좋게 찾아오는 사건이나 조건이라고 1차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란어, 노르웨이어의 행복이 대표적인 예다. 이게 독일어가 실제로 원어가 써져 있고 프랑스어 실제 원어가 써져 있고 이란어, 노르웨이어가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고 순간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정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권력자의 횡포를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통과 질병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우연히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축복과 건강, 그리고 권력자의 자해일 수밖에 없었다. 행복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연구한 미국의 역사학자 데린 맥마흔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환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관한 인류 초기의 생각들이 여전히 각 나라의 말 속에 유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행복을 가리키는 많은 나라의 단어들은 행복이라는 한자처럼 행복 경험의 본질 자체보다는 그것을 가져오는 사건들의 우연성과 예외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영어의 해피니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햅에서 기원함이 좋은 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행복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행복을 아이스크림 먹을 때의 즐거움과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정의하고, 어떤 이는 행복을 삶의 의미와 보람 같은 것이라고 무겁게 정의한다. 행복을 가볍게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행복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 되거나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르쳐주지 않는 행복 경험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전에 등장하는 행복의 두 번째 정의가 힌트를 제공한다.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두 번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 그리고 흐뭇한 상태다. 이 정의는 심리학자들이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부르는 행복에 대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수의 심리학자들도 행복,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정의를 사용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유쾌함과 만족이라는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기분이 쾌하고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한 상태가 행복임을 전달하기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이라는 실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마음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을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름이 없을까? 일본식 한자인 행복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 사람들이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래는 고전 연구자인 박재희 박사가 2012년에 쓴 한 칼럼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만족스럽다. 그 만족의 상태를 자겸이라고 한다. 겸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바로 쾌족이라 한다. 중국 송나라 시대 유학자 주의가 엮은 대학 장구에 나오는 성기의 무작위 차지위자겸 겸쾌족이라는 문장을 해석한 글인데, 여기 등장하는 쾌족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기분이 상쾌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심리 상태를 지칭한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행복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한자 대신에 쾌족이라는 한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라는 심리적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한자의 한계라면,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앞으로는 쾌족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 보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등과 같은 행복의 조건들만을 이야기하고, 정작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복의 조건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행복의 조건과 행복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행복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는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행복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행복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행복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쾌족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의 본질을 쾌족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정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감사, 희열, 뿌듯함, 경외감, 평화로움, 고요함,
이런 것들 말고 행복이라는 또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감사를 느끼고 삶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자연과의 조화가 주는 평안함을 만끽하면서도 여전히 행복이라는 감정의 결핍을 경험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의 결핍을 행복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요함, 경이로움, 감사와 같은 감정들을 행복과 대비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 결과 행복보다는 삶의 고요를 누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오해하는 거니까. 행복을 쾌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행복한 감정이란 외따로 존재하는 개별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양한 감정 모두를 지칭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행복한 감정이란 따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양한 감정 모두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쾌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은 유쾌, 상쾌, 통쾌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보면 자명해진다. 우리는 감사해서도 기분이 좋고 영감을 받아서도 기분이 좋으며 고요하고 평화로워서도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 감정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행복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심리학에서 행복한 감정을 측정할 때에는 파나스라는 도구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다. 파나스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개인이 경험한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다. 여기에 포함된 긍정 감정 10가지와 부정 감정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파나스 감정 목록. 긍정 감정,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부정감정, 괴로운, 화난,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짜증난, 부끄러운, 두려운, 조바심 나는, 불안한. 행복한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20가지 감정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행복하다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하다는 감정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행복한 감정 상태가 행복이라는 개별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나스에 제시된 10가지 긍정 정서, 더 나아가 파나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른 많은 긍정 정서를 경험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하게 나오네요. 네. 행복은 개별적인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한 감정 상태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감정을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개별적 감정이라고 좁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감정 상태를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유연해진다.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등이 모두 행복한 상태다. 많은 연구는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단 하나의 옳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를 꼽는다. 예를 들어 가능한 행동의 선택지를 극소수로 제한해 놓는 문화, 다시 말해 엄격한 행동 규범이 존재하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느슨한 문화의 구성원들보다 낮은 행복감을 경험한다. 개인적 자유가 억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어떤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정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행복을 억압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이미 감사하고 이미 고요하고 이미 즐거우면서도 여전히 행복이라는 파랑새 같은 감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안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쾌적으로 행복을 이해할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값진 깨달음은 행복이 철저하게 일상적이라는 깨달음이다. 행복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이해하게 되면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복을 우연히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이 좋은 기분과 만족, 그 정도라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 예컨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삶에 만족을 더해주는 것이라면 아이의 웃음소리, 여름밤의 치맥, 시원한 산들바람, 멋진 문장들, 상사의 예상 밖의 유머. 죄송합니다. 상사가 유머러스 할 수 있나요? 네, 농담이에요. 네. 잘 마른 빨래 냄새,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너스, 모처럼의 낮잠, 여행, 무라카미 하루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 등등 그 리스트에 끝이 없다. 이것들은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다.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입니다. 우리 쾌족이라는 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쾌족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가벼운 것이라는 오해. 행복이라는 한자는 행복이라는 단일 감정의 존재를 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은 피상적이고 얕은 감정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지적인 사람들,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감정이 아니라 기껏해야 피상적이고 천박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함 정도가 행복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철학자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서 행복? 그딴 건 영국 놈들이나 추구하는 것이야 라고 행복과 영국 사람을 폄하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행복은 그런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제가 아까 목차 읽으면서 영국에 관해서 농담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그러나 파나스에 포함된 몇 가지 긍정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그런 오해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아까 파나스는 함께 읽어봤었죠. 네, 오늘의 책은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텍스트의 숫자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목표한 시점까지는 읽을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고 행복은 단 하나의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 중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것. 네,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복을 가끔 이렇게 비유하는데 네모난 상자가 제 마음에 있다면 거기에 커다란 공 하나,
공들을 넣는 것보다는 작은 공들을 많이 넣는 것이 빈틈없이 꽉꽉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행복 하나가 만약에 특별한 어떤 행복이라는 감정 그 자체였다면 그냥 내 삶을 기분 좋게 하는 소소하고 소박한 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게 오히려 더 행복으로 또 기분 좋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이게 발음 실수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긍정감정 막 이런 것들 긍정정서, 네,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다 제 불찰이에요. 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틀리지 않고 읽는 것이 제 어떤 목표가 되어버려가지고 원래는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여기에 제가 너무 빠져 있어서 쉴 새 없이 읽지 않았나. 이번 책은 저의 자신에게 많이 아쉬움이 남는 책이네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좀 많이 깨달으셨을 텐데 저는 하나도 이 책을 못 배워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 혹은 유익 혹은 재미와 유익이 함께 있는 책으로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합니다.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